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태백제 8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왈 3년 학에 부지어 곡을 불이득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인데요. 해석을 하자면 3년 동안 배운 뒤에 3년을 배웠는데 그런 뒤에 부지어 곡을 곡은 곡식인데 그 곡식은 여기 곡식은 뭘 말하냐면 녹봉을 말하고 그 녹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벼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배워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벼슬을 하고 벼슬을 한 이유가 내 배운 것을 세상을 위해서 쓰고자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벼슬을 통해서 녹봉을 받고자 하는 목적의 벼슬이라서 곡식 곡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곡식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한 사람인데 3년을 공부를 했는데 3년을 공부한 다음에 곡에 이르지 않는다. 무엇이 곡에 이르지 않느냐면 이 사람의 관심이 내가 이만큼을 공부를 했으니까 나는 그러면 이 정도의 녹봉을 받고 싶다. 이런 녹봉을 받고 살고 싶다. 하는 그쪽으로 이르지 않은 것을 그런 경우를 불이득이 아니라 이 쉽게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을 쉽게 얻지 못한다. 그런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흔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이라고 하는 것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연장 뭐 쟁기가 되었든 호미가 되었든 괭이가 되었든 삽이 되었든 낫이 되었든 이런 연장들을 예리하게 다듬고 또 그 밖에 다른 농사에 필요한 도구들, 물품들을 잘 준비를 해야 그래야 실제 이제 농사를 짓는 밭이나 논에 나가서 농사를 이제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듯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농부에게 연장처럼 농사의 도구들처럼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선비들에게 학자들에게 도구입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게. 근데 농사 짓는 농부는 쟁기를 벼려서 예리하게 만들어서 땅을 깊게 파서 그것을 새흙을 깊숙이 있는 새흙을 드러내서 지력을 북돋아서 수확량을 늘리고 뭐 이것이 이제 목적이라면 학자들은 학문을 벼르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뭘 하자는 것이냐 그러면 그 학문을 통해서 우선은 나 자신을 바람직한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그런 나 자신을 가지고 세상이 더 나아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학문을 벼르는 거거든요. 그것이 학문을 하는 목적이에요. 유학에서는. 숙이, 나 자신을 닦고 치인,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거. 그 치인이 재가, 치국, 평천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내가 무엇을 먹고 입고 어디에서 살고 어떤 것을 쓰고 이런 거하고는 사실 직결되지는 않고 본질적으로는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우선 만들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학문의 과정이에요. 수학의 과정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의식주 이걸 목적으로 이 학문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수기를 하고 치인을 하면 요 치인의 대상들이었던 사람들이 나로부터 이제 어떤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자기의 의식주를 챙기기 위한 것은 팽개쳐 두고 우리들을 위해서 저렇게 일을 했다 해서 이 사람에게 이제 보상을 하게 되죠. 그것을 제도화해 놓은 것이 벼슬이에요. 누군가가 벼슬을 한다는 건 그런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시스템의 논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요것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요것을 위해서 바로 그냥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내가 벼슬을 하는 이유는 뭐 더 나은 사회, 공정한 사회, 평화로운 세상 이런 것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많은 월급을 받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이런 것으로만 이 내가 벼슬을 하는 것을 이제 연결을 시켜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부터 그랬던 거예요. 이때요 3년이라고 하는 것은 3년만 가지고 학문을 했다. 그러면 저기 뭐 얼마 짧은 시간 동안 공부를 했다.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저 3년이라는 것은 딱 36개월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동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꽤 긴 시간 동안 한동안이라고 한. 그래서 3자가 갖는 것이 1, 2, 3 할 때 3도 3이지만 이제 그 한 계절이 3개월. 그래서 3월이라는 표현도 논어에 종종 등장하고요. 3월. 그다음에 3년이라고 하는 것도 1년, 2년, 다음 3년 그런 의미의 3년도 있겠습니다만 꽤 긴 시간 동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게 우리의 감각하고 저 논어를 썼을 때의 사람들이 갖는 감각이 3년이라는 감각이 달라서 그런 것인데요. 우리는 1년 그러면 달력이 12장이고 12달에 걸쳐서 보통 30일을 기준으로 이제 날짜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 30일을 기준으로 한 날짜들이 배치된 종이가 12번이 넘어가면 1년이 지난 것. 즉 다시 말하면 숫자로 우리는 1년을 시간을 이해합니다. 감각이 우리의 감각은 하루라는 시간도 그렇게 이해해요. 우리는 시계에 박혀 있는 숫자, 시계가 말하는 숫자로 하루를 생각을 해요. 지금이 하루 24시간 중에 어느쯤 되었을까? 그러면 창문 밖에 해를 보는 게 아니고요. 해와 그림자와 풍경들을 보는 게 아니라 시계를 보죠. 그러니까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우리가 별 감각이 없어요. 실은. 숫자로 이해하는 계절의 변화, 시간의 이동은 별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바깥의 풍경을 보고 지금 오늘 하루 중에 지금의 시간대가 어느 정도 됐을까? 해가 저기만큼 걸렸네? 그림자가 이만큼 길어졌네? 아니면 밖이 어두워졌네? 벌써 날이 샜네?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또 계절이 간다는 것도 나뭇잎이 색깔이 달라졌거나 들판의 색깔이 달라졌거나 내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 다른 것들이 어떤 것은 지고 어떤 것이 새로 피었다. 이렇게 보게 되면 1년이 간다는 건 이 세상이 한 번 뒤집어진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3번을 했다니까 매우 긴 시간이에요. 3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온도, 날씨 변화의 온도도 실제 그 기온을 표시해주는 기계가 말하는 온도와 우리의 체감 온도라는 게 다르잖아요. 체감은 달라요. 그렇게 바깥의 풍경을 보면서 시간을 이해하는 체감적 시간은 3년이 엄청나게 긴, 세상이 3번 바뀐 이제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공부를 해놓고
그 공부를 한 그 사람의 관심사가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쉽게 보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 대부분은 다 그렇게 간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참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다. 혹은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고, 만약에 학문이 저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면 그러면 그 학문은 뭔가 그 본질로부터 벗어난 학문이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곡식을 누군가로부터 이제 받으려면 곡식을 주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즉 나를 벼슬에 채용해 줄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고 그들의 눈에 들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공부가 그들의 평가와 인정을 받는 데 목적을 두는 공부를 하게 돼요. 그것을 공자가 위인지학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그렇게 변화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목적 위에서 수행되는 학문을 위기지학이라고 공자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위인지학과 위기지학도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3번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독신 호학하며 독실하게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믿기를 독실하게 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그냥 편하게 독실하게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그래도 됩니다. 믿다, 배우다. 저게 공자가 저 앞에서 우리가 논어를 공부할 때 사하고 학의 관계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하다와 배우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한다는 것은요. 소스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생각할 재료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재료만큼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은 내 머리 안에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조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멋진, 높은, 넓은 집을 지으려면 재료가 많이 있을수록 그게 가능하겠듯이 내 생각의 구조물은 그 생각할 수 있는 재료들이 풍요로웠을 때 더 훌륭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요만큼 가지고 있고 요만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조립을 하면 요만큼의 집이 나올 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바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근데 바다는 물인데 실제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물은요. 즉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서 산골짜기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물은요. 계곡물밖에 없어요. 혹은 땅속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이거나 한여름에 장마철에 엄청난 비가 쏟아부어서 막 계곡물이 불어가지고 막 큰 물이 져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 물 정도가 가장 큰 물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바다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상상해보라 그랬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생각의 가장 큰 물은 장마철에 불어난 계곡물 정도밖에는 안 될 거라고요. 그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거리, 재료를 많이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배움이 필요해요. 배움이. 그러니까 생각을 만약에 그 정도를 불어난 계곡물을 가지고 바다라고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걸 이제 바다라고 내가 확정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로 연결이 되냐면 믿음으로 연결이 돼요. 그게 바다라고 난 이제 믿는 거예요. 실제 그게 바다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생각의 결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제한적인 걸 가지고 생각을 한 걸 이제 믿어버리면 이제 복잡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맹신이거든요. 맹신. 그래서 그 맹신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끊임없이 나는 내가 알지 못한 것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배움이에요.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이 생각이 맹신으로 흐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는 것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많이 배우기만 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재료들은 많이 모아놨는데 결과물을 못 만드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되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하되 또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이 공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독신호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주관이 없이 내 믿음이 없이 그냥 외부에서 주어지는 정보들을 배우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실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독실한 믿음은 무엇을 항상 함께 해야 되냐면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세와 함께 해야 해요. 그래야 그 독신이 맹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믿기를 독실하게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이 두 가지가 계속 상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선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수사선도. 선한 길. 악한 길이 아니라 선한 길. 좋은 길. 길은요. 길은 반드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반드시 목적지를 향해 나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저 길 끝에 있어요. 예. 근데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길 저런 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길 저런 길 또 다른 길 중에서 그 목적지에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도달하게 해주는 코스가 길이에요. 가다가 끊겨버리거나 가다가 없어지거나 혹은 가다가 위험한 처지에 구렁텅이에 함정에 빠지거나 이런 것들은 길이 아니에요. 그런 길은 가면 안 되는 길들이에요. 선한 길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가장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처음부터 내가 알아서 내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리 내놓은 사람들이 또 내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서 검증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현명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배우자고 옛사람들이 살았던 그 방법을 우리가 이제 고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선한 길, 그것에 대해서 나는 독실하게 믿으면서 동시에 배우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내가 이제 찾았어요. 그리고 그 선한 길을 내가 이제 계속 가요. 가는데 그 길을 가자니까 때로는 회유가 들어오기도 하고 유혹이 오기도 하고 협박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려는 시도들이 내게로 다가오는데 그것들을 내가 다 거부하고 지켜내는 것. 그 길을 지키다가 죽는 것. 즉 죽을 때까지 그 선한 길을 지키는 것. 이것이 수사선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방불입하며 남방불거하며. 요 방은 나라 방자입니다. 두 개 다. 나라 방. 나라 국자와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태로운 나라, 위방. 혼란한 어지러운 나라, 난방.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고 어지러운 나라에는 거주하지 살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내가 외부자의 입장에서 이제 당시 공자가 살았던 당시에는 이제 여러 제후국들이 이렇게 이제 있었던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서 살다가 저 나라로 가서 벼슬을 할 수도 있고 저 나라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막 이게 이제 이렇게 나라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는데 이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의 나라다. 그러면 그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또 어떤 나라가 혼란한 나라다. 혼란스러운 난리가 났다. 그러면 그 나라에 살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살고 있었던 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혼란스러워지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얘기도 같이 더불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그 문제는 만약에 내가 이 A라는, 여기가 A라는 나라라면 이 A라는 나라에서 내가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 나라가 위태로워졌거나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면 내가 이 나라에 들어가지 말고 살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 나라를 빨리 탈출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의 이런 상황에 일정 정도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면 그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요 논리하고는 맞지 않는 거고, 요거는 지금 외부자의 입장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나라가 위태로운 나라라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어지러운 나라라면 그 나라에 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하 유도즉 현하고 무도즉 은인이라 그랬죠. 천하가 도가 있으면, 천하가 도가 없으면 현하고 은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현자는 요건 견이 아니고 현이라고 읽는데, 그러면 나타나다, 드러나다 이런 뜻으로 읽습니다. 이건 수물 은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고 있는 하늘 아래 세상이 도가 있으면, 이 말은 정상적이면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비정상적인 것이죠. 무도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라는 말은 정의가, 상식이 통하냐 이런 겁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돈이 있으면 죄를 져도 벌을 받지 않고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벌을 받고 이러면 이것은 비정상적인, 그게 무도한 세상이에요. 근데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고 빽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죄를 안 졌으면 법이 그 사람을 보호해 준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러면 그것이 유도한 세상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출세를 하지. 그 사람의 배경이 무엇이고 부모가 누구고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가 출세를 하고, 그게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출세를 못하고, 그러면 그건 무도한 세상이죠. 그래서 천하가 정상적인 세상이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일종의 이제 군자인데, 그 사람이 세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나를 드러내요. 그래서 참여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옳은 길인데, 죽음으로 지키고자 했던 그 옳은 길, 선한 길인데, 그 선한 길이 유도한 세상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도한 천하가 무도하면 내가 아무리 선한 길을 가고자 해도 세상 자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 나 혼자라도 그 길을 가는 편이 낫다.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이 은거의 삶이에요. 은자들이에요. 은자들. 그래서 공자는 유도한 세상이면 세상으로 드러나고 무도한 천하에 살게 되면 숨어서 살아라. 자신을 숨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공자가 살았던 그 당시가 무도하냐 유도하냐라고 보면 무도한 세상이죠.
그러면 공자가 했던 말에 대입을 해보면 공자는 은거를 했어야 되는데요. 공자는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공자가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거하고 공자 자신이 산 삶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게 공자가 제자들한테 해준 얘기라는 게 중요해요. 즉 제자들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그러니까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섣불리 무도한 세상에 드러냈다가는 세상도 바꾸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망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도한 세상에 섣불리 나오려 하지 말고 숨어야 한다. 라고 가르친 거고, 공자 자신은 완성됐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이 무도한 세상을 눈 감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 참여를 한 것이죠. 만약에 이 제자들이 공자만큼 원숙한 경지가 됐다면 배움의 단계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현실에 참여할 수도 있겠으나 제자들한테 현실에 참여하라고는 공자가 가르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공자의 이런 가르침을 받은 후대의 학자들도 두 가지 경향을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은거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과 거리를 두고 후학을 양성하는 쪽의 삶을 사는 유학자들도 있고, 반대로 공자의 삶에 감동받아서 자신도 세상을, 무도한 세상을 조금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현실에 참여하는 유학자들도 있게 되고,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공자의 가르침에 맞느냐 틀리냐 따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유도엔 빈차천원이 취하며 이랬죠. 나라가 도가 있을 때 천하유도처럼 방유도도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천하 단위로 얘기한 거고 이건 방 단위로 하는 단위의 차이만 있을 뿐,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가난하고 천한 것이 수치다, 부끄러움이다 이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빈의 반대는 부고 천의 반대는 귀지요. 제가 아까 유도를 뭐라고 했냐면 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이 사회, 이 나라에서는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지금 상태인 거예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벼슬을 했을 것이고, 벼슬을 했을 것이면 나라에서 나에게 그에 걸맞는 보상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부귀는 따라 나왔겠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도한 세상이라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부귀를 했을 텐데,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빈천하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무능력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울 일이다 그 말이죠. 반대로 나라에 도가 없으면 그러면 은혜해야 되잖아요.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재능을 세상이 수용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바로잡지도 못할 뿐더러 나 자신만 오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나 혼자라도 깨끗한 삶을 살겠다고 은거를 하는 건데, 그런 시대에 부귀했다. 그러면 무도한 세상에 맞는 짓을 한 거죠, 내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잘 나간다는 얘기는 내가 이런 세상에 부합하는, 영합하는 짓을 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으로 빗대자면 일제시대 때 떵떵거리고 살았다. 그러면 그건 수치다 그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은 왜 빈천이 수치고 부귀를 수치라고 하느냐는 것은 유도와 무도라고 하는 저 상황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